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식이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장 건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식이섬유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꼭 잘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들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다이어트를 보다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섬유소의 여러 가지 이제 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 변이죠.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서 섬유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섬유소의 종류에는 수용성 섬유소와 불용성 섬유소가 있죠. 수용성 섬유소는 뭐 팩틴 같은 그런 섬유소를 들 수 있고요. 이 이제 수용성 섬유소는 물에 녹는 성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즙이나 과일의 즙, 배나 뭐 사과 같은 걸 우리가 한입 베어 물을 때 그 즙에 포함되어 있는 섬유소가 수용성 섬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소는 식물의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대표적으로는 뭐 셀룰로스 같은 것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용성 섬유소는 이 당 흡수를 지연시킨다. 즉 혈당 지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혈당을 빨리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중에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식품은 혈당 지수가 대체로 낮죠. 또 한편 혈당 지수가 낮으니까 인슐린을 너무 과도하게 과잉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용성 섬유소이고, 불용성 섬유소는 식물의 세포막을 주로 형성하는 셀룰로스와 같은 또 리그닌, 헤미셀룰로스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변량을 갖다가 증가시켜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변의 속도를 갖다가 높여주게 된다. 이러한 작용이 인체 내에 유익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을 화면의 왼편에 제가 그려 넣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 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위와 십이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작은 창자를 쫙 거치죠. 그래서 5 내지 6m 되는 작은 창자를 마침내 거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상행결장, 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횡행결장, 그 다음에 요게 그 하행결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로 꼬부라지고 있는 S결장 부분이 요 부분을 이제 S결장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드시 반듯하다 해서 직장, 이렇게 이제 대장을 통해서 마침내 내용물이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내보낼 때까지 뭐 평균적으로 뭐 48시간 내지 72시간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변이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은 음식물이 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S결장이나 이제 그 밖에 대장에 이렇게 차게 되면은 대장벽에는 이제 일종의 센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런 이 압력 센서들이 작동을 해서 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신호를 갖다가 뇌에 있는 감각중추에 보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12장을 넘어올 때쯤 이렇게 되면 바로 요 이제 12장 벽에 압력 센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중추에 신호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을 먹고 나서 한 2, 30분 뭐 이렇게 지나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인체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압력성기에서 신호를 막 보냅니다. 이쪽에서도 보내고 특히 또 이쪽에 압력성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내서 감각중추에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감각 중추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율신경 중추가 있는 이쪽 부분에 저 내장운동 중추에 이것을 이제 신호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내장운동 중추에서는 이제 우리는 때가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장운동 중추에서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원심성 신호를 갖다가 장벽에 쫙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정확히 얘기하면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바로 이런 그 내장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연동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연동 활동을 막 하게 되면은 이 내용물이 점점 이제 압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내용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압력이 점점 더 강하게 감지되게 되고, 또 이런 압력은 계속해서 보고가 올라가게 돼요. 감각중추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더 급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장운동 중추는 이렇게 장벽의 연동 활동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항문의 내괄약근에 가서 이것을 이제 이완시켜서 이제 내용물을 내보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화장실에 완전히 도착해서 변기에 앉을 때까지는 마지막 그 잠금 장치는 꼭 잠그고 있어야 되겠죠. 즉 우리 항문은 이중 잠금 장치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항문 내괄약근은 우리의 의지대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보루는 항문 외괄약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운동중추를 통해서 이 뭐랄까요? 이 항문 외괄약근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제 변기에 앉아서 편안하게 이 항문 외괄약근을 갖다가 이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물을 내보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을 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100% 다 소화 흡수되는 그런 식품만 먹는다. 뭐 가공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섬유소는 제거된 그런 뭐 빵류나 케이크류나 뭐 이런 탄수화물만 먹는다고 하면은 며칠이 가더라도 내용물이 이 압력 수용기를 자극하지 못하죠. 그래서 섬유소는 이러한 그 배변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배변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변비라든가 또 변비로 인한 2차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예방하는 그런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섬유소가 이제 우리 인체는 영양소로 에너지원으로서 이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장내에 그것을 분해하는 효소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섬유소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동물들이 있죠. 주로 이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을 반추동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추동물은 뭐 풀을 뜯어먹고 거기에 있는 섬유소를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간은 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없지만 이 섬유소는 우리 장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영양소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이섬유의 작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막아주니까 비만을 막아주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되는 것도 막아주니까 당뇨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불용성 섬유소는 변비나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즉 변이를 느끼게 함으로써 배변의 속도를 갖다가 높여줌으로써 대장암의 위험성도 낮춰진다. 즉 내용물이 장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장의 상피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내용물 중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중금속이나 그 밖에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변비 같은 것은 역시 그런 대장암의 위험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특히 이제 고기류 위주의 식사,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지 않은 이 지방 섭취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섬유소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혈관의 건강, 즉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갖다가 여러분의 왼편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간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 간이 원래 이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냐면 바로 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담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림인데요. 이 담낭을 쓸개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이 쓸개 안에 무엇을 저장하고 있냐면 담즙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다. 이 담즙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지방입니다. 유도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담즙을 만든다. 물론 이제 데옥시콜산과 같은 그 밖의 성분도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담즙을 간세포에서 만들어 가지고 담낭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담즙이 이렇게 저장한 상태로 있다가 음식물이 이제 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위를 점선으로 그려놨는데요. 음식물이 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12장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담낭이 수축을 해서 담즙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즉 담관이라고 하는 이 관을 통해서 담즙을 막 분비하는 거죠. 이 화살표로 그려듯이 담즙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즙이 12장 내로 이렇게 분비되어서 내용물과 잘 섞이게 됩니다. 이렇게 담즙이 하는 역할은 내용물과 잘 섞어서 유화작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게 담즙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을 거쳐서 소장을 쭉 거치면서 5 내지 6m 되는 걸 쫙 지나가면서 담즙은 다시 재흡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쓴 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담즙이 장벽을 통해서 다시 흡수돼서 간으로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간으로 이렇게 보내진 담즙은 그 재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재사용해서 담즙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종의 서클을 갖다가 돌게 되는데, 이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식이섬유는 담즙과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담즙이 재흡수되는 것을 갖다가 막아준다고 하는 것이죠. 담즙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주고 이 담즙과 흡착되어서 바로 이제 대장을 통해서 결국은 변으로 이렇게 밖으로 배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변이 이렇게 노란 이유는 담즙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변이 이렇게 노란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담즙을 흡착해서 배설시키면은 이 간에서는 재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콜레스테롤을. 그렇게 되면은 간에서는 뭐 이렇게 혈액 중에서 HDL, 우리가 지방을 설명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져다 준 콜레스테롤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담즙을 만들게 되죠. 그 자꾸만 이제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담즙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풍부한 그런 식생활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을 자꾸 배출하는 그런 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간에 요 담낭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 담낭 안에 이 담즙이 제대로 잘 분비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체를 이루게 되죠.
이렇게 이 안에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해서 아주 이제 돌처럼 이렇게 많은 결정체를 갖다가 이루어서 담낭안을 꽉 채울 때까지 뭐 이렇게 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담석증이라고 그러죠. 갤브레더 스톤스라고 하는데 이 담석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지나치게 채식 위주의 식사만을 하더라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즙은 주로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 완전한 비건이라고 그러죠. 지방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담즙이 이제 분비될 일이 별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담낭 안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점점 농축되고 마침내 이제 이런 담석과 같은 결정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담낭 안에 여기 반으로 돌멩이가 가득 찬 담석이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되면 물론 이 담낭 안에 담낭 벽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멩이 꽉 찰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이제 돌멩이 하나가 또르르 굴러나와서 이런 담관 이런 부위에 이렇게 탁 맥히게 되면 요 이제 담관 벽에는 신경이 있어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떼굴떼굴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 담관염을 일으켜서 아주 심한 통증을 야기시키는 그런 이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오늘은 뭐 그 정도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섬유소는 이렇게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으로써 혈관계의 동맥경화나 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장 질환 또 뇌졸중 같은 혈관계 질환을 위험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를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것이냐?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식이섬유를 이용해야 되겠죠.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고섬유질 식사를 하면 이 섬유소는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무기질의 흡수를 갖다가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칼슘의 흡수도 방해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무기질, 철분 같은 거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랄까요? 이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니까 뭐 골다공증 같은 그런 위험성도 높아지겠죠. 또 한편 지나치게 동물성은 안 먹고 식물성으로만 계속 먹으면 철분의 흡수도 방해되니까 빈혈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섬유소만 많이 먹고 수분은 잘 안 먹으면 오히려 변비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 장내에서 이렇게 오래 머무르다가 수분이 없으니까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변을 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식이섬유를 이용할 때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섬유소가 하는 중요한 작용은 요즘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역할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에 살고 있는 좋은 작용을 하는 균을 총칭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제2의 게놈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장내에는 사실 우리 인체의 세포만큼이나 그 이상 또 이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래서 뭐 30조 개니, 100조 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미생물들 중에는 비만을 일으키고 또 부패 세균들이 많이 또 존재하죠. 반면에 또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유용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있는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용균이 하는 아주 좋은 작용 중에 하나는 일종의 검문소의 보초병으로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벽에 쫙 배열되어 있는 장의 점액세포라고 한다면은 이 세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 음식물 입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이러한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유용균이 하는 역할은 이런 그
몸 안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영양소 같은 것들이 정상적인 그 통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세포 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침내 이렇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을 그 검문하는 막아주는 역할, 해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현저히 감소하고 그 다음에 부패세균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한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이러한 해로운 물질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융합막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틈을 통해서 이러한 그 물질들이 막 들어오게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이 이제 직접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인체에 면역 세포들이 뭐 이것과 싸우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염증 반응 또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비만을 일으키는 중요한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러한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염증 반응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주된 또 원인이 될 수 있다. 즉 상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용균이 잘 살 수 있도록 더 부패세균에 비해서 더 유리한 유용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어야 된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용균의 먹이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많이 먹어줘야 된다. 그런 장내 유용균의 먹이가 되는 것은 섬유소가 풍부한 그러한 그 채소류 식물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커리나 돼지 감자나 마늘이나 양파나 대파, 참마, 토마토 이런 것들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다. 즉 장내 유용균을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해주고 장내 유용균의 먹이가 되어주는 그러한 그 음식이 결국은 장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